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한 권혜수님의 사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며 낙담했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권혜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권혜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1년 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다 보니 참 적적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에게 알게 모르게 의지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런 저를 귀찮아하지 않고 어머니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저를 참 잘 챙기면서 살아왔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믿어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참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잘 때 일을 하고 저와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렇게 쉴 틈 없이 살아온 남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제게 집과 부동산, 적지 않은 예금을 남겨줬습니다. 다 늙어 빠진 제게 이런 재산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혼자만의 인생을 즐겨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집 안에는 이전만큼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 매일 베란다에 나가서 꽃을 가꾸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가 된 저를 아들과 며느리는 못해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거 적적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아버지랑 같이 계시다가 어머니 혼자 계시려니 좀 외로우실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다. 뭐 어차피 같이 있어도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이렇게 2~3번씩 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니깐 좋으시죠, 어머님? 그럼 좋다 마다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처럼 효자 효부도 없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랑 같이 밥을 먹고 집에 들러주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고마웠죠.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다는데 혼자 있을 저를 걱정해서 이렇게 살갑게 잘 챙겨주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주말,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좋고 꽃도 만개했으니 벚꽃 구경이나 가자고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설렜어요. 사실 남편과도 벚꽃을 자주 보러 다녔었거든요. 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손을 꼭 잡고서 꽃 구경을 하곤 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위해 꽃 구경을 가준다고 하니 괜히 소녀처럼 설레고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쯤 집 앞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서 산뜻한 봄옷을 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저를 본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오늘 너무 예쁘신데요? 봄날의 새 신부 같아요. 얘는 이렇게 쭈글쭈글 늙어 빠진 새 신부가 어디 있다니. 그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깐 기분은 좋다. 어머니, 뒷자리에 타세요. 안전벨트 꼭 매시고요. 운전은 아들이 맡았고 저는 뒷좌석에, 며느리는 아들의 옆에 앉았어요. 사실 혼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사소한 순간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특히 자식이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순간까지도 저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손주는 어디에다가 맡겨두고 온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조용히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올해는 벚꽃이 참 늦게도 피었는데 바람에 살랑거리는 꽃과 맑은 하늘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년 봄에 벚꽃 피면 꼭 당신이랑 같이 여행 가야지. 라고 말했던 것이 떠올라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 보통 벚꽃 명소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진짜 예쁜 곳을 찾아놨어요. 사람은 많이 없는데 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핀 곳으로다가요.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웬일이니? 항상 어디 갈 때면 나한테 어디 갈까요? 하고 물어봐 놓고서 준비 많이 했는가 보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핀 곳으로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나름 저와 보내는 첫 꽃놀이라고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죠. 그렇게 차 안에서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문득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재산을 모두 너희에게 물려줄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는 가벼운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묘했던 것도 같습니다. 평소라면 그런 말씀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했을 아들이 머쓱하게 웃으며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제가 받아야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별 다른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말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느냐는 투였죠. 기분이 찝찝했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살짝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잠에서 살짝 깨었는데 아직도 차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벚꽃 구경을 뭐 이렇게 멀리 가나 싶어서 내다보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도시가 아닌 점점 시골길처럼 바뀌고 있는 겁니다. 보통 숨겨진 벚꽃 명소라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도심 외곽 쪽에 있는데 차가 향하는 곳은 산 비탈도 보이고 처음 보는 곳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냥 정말 괜찮은 곳을 찾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었죠. 아,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도착하면 저희가 깨워드릴 텐데. 아니다. 그냥 햇살이 좀 따뜻해서 깜빡 졸았던 것뿐이야. 그런데 어디까지 가는 거냐? 지금 운전한 지 2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 거기가 좀 멀리 있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벚꽃이 멋들어진 곳으로 데려다 드릴 테니까요. 혹시 속 울렁거리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엄마가 멀미하는 거 봤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운전이나 조심히 하도록 해라. 그리곤 계속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직 벚꽃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었지만 곧 보일 벚꽃 명소의 속으로 기대를 가득했음노니다. 만약 정말로 기가 막힌 벚꽃 장관이 눈앞에 펼쳐진다면 사진을 한 무더기 찍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야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리던 차가 멈춰 선 곳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입구만 봐도 깔끔하고 규모가 꽤 커 보이기는 했는데 식당은 아닌 것 같았고 그렇다고 카페도 아닌 것 같았고 누가 봐도 벚꽃 명소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였는데 여기는 왜 들린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멈춰선 걸 보니 혹시 화장실이 급하거나 여기에 잠깐 들를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 없이 차 안에서 내렸고 저보고도 내리라며
차 문을 열어주기에 엉거주춤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고 간호사 복장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식당도 아닌 것 같고 간판도 없고 저기 저 사람들은 또 뭐고 여기 병원 아니냐?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급하게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서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여기다가 잠시 동안 모시려고 온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해외 발령이라니 그런 말 없었잖아. 그리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간다고. 네, 어머님, 저희도 안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해외에 가 있는 동안은 어머님을 전혀 보살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한국 들어올 때까지만 이라도 여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죄송해요.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나 해주면 됐을 것을 뭐하러 저한테 거짓말을 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위안이었던 아이들이 결국 벚꽃을 보러 가자는 거짓말로 해외 발령을 가게 됐다며 저를 요양원에 맡기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분위기나 미리 준비를 해온 서류 등으로 볼 때 이 일은 제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된 건 바로 요양원 직원의 한마디였어요. 안녕하세요. 권혜순 어머님 되시죠? 아드님께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작성을 해 두셔가지고요. 어머님께서 작성해 주셔야 할 서류만 작성하시고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어머님께서 사용하실 병실은 배정되어 있어요. 저 간호사 선생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아무런 설명도 못 듣고 와서요. 저희 요양원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손꼽히는 곳이에요. 1인실도 있고 다인실도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간호 인력도 많아서 지내기 아주 편하실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요양원에서 지내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튼 오기는 왔으니 대충 서류를 작성하고 전달한 다음 제가 배정받은 병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솔직히 저는 혼자 지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외로 발령을 가서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살던 말던 그냥 전화로만 안부를 물으면 될 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해외 발령을 핑계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결국 그동안 본인들이 저를 찾아오는 게 귀찮았다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아들은 제게 도장과 통장, 부동산 증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양원에 있으니 그걸 본인들이 직접 맡아주겠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발령은 핑계고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자기들 앞으로 옮겨 놓을 목적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한 것 같았고 아무리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봐야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꼴만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체념한 채 통장과 도장, 부동산 증서와 같은 서류들이 있는 곳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혹시라도 빈집에 도둑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을 해 놓을게요.
저희 집엔 금고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서랍 안에 넣어두시는 것보다 저희 집 금고에 넣어두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해외에서 돌아오면 꼭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 꼭 건강하시고요. 여기가 시설이 엄청 좋다고 하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해외 잘 다녀오고. 아무리 그래도 전화는 꼭 해야 한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어머님 연락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놓고 뭐라 하고 싶었지만 화를 내고 욕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나 싶어 전 그저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후다닥 병실을 나가버렸고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께서 들어와 요양원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복잡하거나 큰 규제는 없었어요. 병실 침대에 앉아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아들과 며느리 말대로 벚꽃이 참 예쁜 곳이기는 했습니다. 봄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눈이 부시고 따뜻한데도 마음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사실 벚꽃 구경 같은 핑계로 저를 요양원에 맡겨두고 가는 모양새가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전 새롭게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아니, 설령 다 가져간다고 해도 아직 모든 걸 넘긴 건 아니었으니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이곳에서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할지 저 나름의 계획을 세울 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도 무쇠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일 하나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쉰 다음 창문 너머로 날아드는 봄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제 삶은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믿고 싶었어요. 아무리 벚꽃 구경 핑계를 대고 저를 여기 두고 갔다 해도 언젠간 죄책감이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올 거란 아주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희미한 믿음마저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처음 입소를 하던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내리 밤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욱 외롭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거동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치매에 걸린 환자도 아니었던 데다가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게 나아지기는 하더군요. 원래는 깊은 우울감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서럽기도 하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괜히 미워하기도 싫고, 제 마음이 갈피를 못 잡아 괴로웠죠. 낯선 침대, 낯선 복도, 심지어 직원들도 잘해주긴 하지만 내 집처럼 편할 순 없었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특성상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셔서 조금씩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항상 유쾌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탁구나 체조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점차 우울감이 살짝 사그라들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덕분에 조금씩 웃음도 찾았죠.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리면 울컥했지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는 자주 해줬느냐고요? 그것도 처음이 끝이었습니다.
달을 거듭할수록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언제는 제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쥐고 있자 옆 침대를 쓰던 왕언니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애순 씨 자식한테 전화 거는 것 같은데 전화 걸지 말어. 어차피 거짓말까지 하면서 데려온 거라면서? 네. 그런데 전에는 제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거든요. 괜히 무슨 일이 있을까봐. 아이고, 참 물러 터졌다. 물러 터졌어. 그렇게 순진해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았어? 사기 안 당한 게 신기하다 정말. 여기 병원 안에 애순 씨에 대한 소문 도는 거 몰라? 저에 대한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애순 씨 아들이 서울 고급 빌라에 이사를 갔다는 소문 말이야. 그때 애순 씨 요양원 처음 들어오던 날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었잖아. 여기 간호사들이 대부분 다 자가용 끌고 다니는 서울 사람들인데 애순 씨 아들을 강남에서 봤다나 봐. 고급 빌라로 들어갔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것조차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해외 발령 따위는 없는 것이었고, 결국 자신들이 챙길 것만 챙기고 저를 이곳에다가 버린 것이었죠. 가슴 속의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아들 부부에 대한 배신감만 풍선이 커지듯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못해준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 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지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바보 같고 한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은 자연스럽게 자기네 몫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성급하게 거짓말까지 친 건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저기 801호 권혜순 환자분 아들이랑 며느리 있잖아. 해외 발령 났다고 애순님 여기다가 맡기고 가셨는데 사실 해외 발령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 왜? 뭐 들은 거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이 사람 그때 권혜순님 입원하셨을 때 동행했던 아들 맞지? 맞네, 맞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호텔? 아니, 여기가 강남에서 엄청 고급진 빌라라고 하잖아. 얼마라더라? 몇십억 한다는 것 같던데. 와, 자기 엄마한테는 해외 발령 간다고 거짓말 치고 자기들은 엄청 좋은 빌라로 이사 가고 이렇게 살고 싶을까? 내가 애순님이었으면 진짜 엄청 속상하실 것 같아. 자식 열심히 키워놨는데 효도는커녕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기 바빠가지고 엄마를 요양원에다가 맡기기나 하고. 아휴. 하긴 요즘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둘이겠어. 권혜수님만 불쌍한 거지 뭐. 옆 침대를 쓰는 언니가 들었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국에 있었고 자기네들이 살던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강남의 고급 빌라로 이사를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줬던 통장과 도장, 부동산 증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걸 빠르게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그냥 단순히 제가 알아보는 선에서 끝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 애순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응, 잘 지냈지. 있잖아,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네 부탁이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게. 무슨 일인데? 편하게 말해봐. 나 지금 요양원에 입원해 있어. 너만 괜찮으면 여기로 찾아와 줄래? 뭐? 요양원? 네가 거기 왜 있어? 너 어디 아프니?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 아니, 나 아픈 곳 없어. 그건 와서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너 시간 괜찮을 때 찾아와 줘. 주소는 내가 보내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참덧없는 거라는 것을 느끼면서 공허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제게 이런 일이 찾아올 거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는데 사람 일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는 말이 새삼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요양원에 찾아왔어요. 사실 이 친구는 젊었을 적부터 저와 아주 가까웠던 사이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대체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물어보기에 저는 천천히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벚꽃 구경을 하자는 핑계를 대면서 아들이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고 해외 발령을 나간답시고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자 친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과 통장, 도장까지 모두 아들 내외에게 맡겼다고 말하니 답답해하며 말하더군요. 예, 너 참 답답하다 정말. 그걸 왜 전부 다 아들내미한테 맡겨? 그런 건 전부 다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냐? 나는 그래도 믿었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진짜 해외에 간 줄 알았지.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 딱 봐도 모르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노린 거잖아. 대놓고 재산 미리 달라는 말은 못하고 이래저래 머리 쓰다가 기껏 생각해낸 게 이런 것 같은데. 아휴, 안 되겠다. 일단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너 병원비 낼 돈은 있니? 아들이 내고 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응, 다행히 내가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 통장이 있기는 해. 그건 걱정하지 말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만 좀 알아봐 줘. 사실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적립해 둔 비상금 통장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구는 우선 저 몰래 아들 내외가 재산을 몰래 유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울컥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눈 뜨고 코 베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친구가 다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기에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짐작했죠. 친구가 몰래 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물을 일부 처분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남편이 준 통장 안에 있는 예금의 대부분이 인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간단히 말해 남편이 남기고 간 저의 재산을 유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고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예상컨대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빌라를 사들인 것 같았죠.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 말을 해주자며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 아니야. 네가 건강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면 네 아들이 멋대로 유용한 재산들을 돌려받을 수 있어.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몰라. 이게 좀 복잡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인데 법적으로 대응까지 꼭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 지금 그렇게 약해 빠진 소리를 할 때야? 아무리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세상 어떤 아들이 제 부모가 남긴 유산에 눈이 멀어서 지 엄마를 요양원에 강제로 모셔? 천하의 썩어 빠질 놈. 네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고 마음 제대로 먹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할 거 아냐.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실제로 저의 재산을 날름 쓰고 있었다는 걸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자식이었기에
며느리였기에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하는 걸까? 그냥 말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는 재산이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 통장으로 소송 비용이나 요양원비를 부담하면 되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해외에 간다고 했던 것도 허위임을 입증하면 재판에 유리해질 수 있을 거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를 찾아와서는 서류에 제 서명과 확인을 받아갔습니다. 계속 친구가 요양원에 찾아오는 것도 번거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간호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저희 사정을 털어놓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날만 잠깐 외출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죠. 놀랍게도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말도 남겨줬어요. 그게 어찌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내외가 더욱 괘씸해졌어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위해서 저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가족이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치다니. 기가 막히지도 않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 창밖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가 한 짓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제 평생의 가장 큰 위기임과 동시에 저 스스로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변호사인 친구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하자 뜻밖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오기 전 아이들에게 부동산 서류와 통장, 인감을 맡긴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 재산을 넘긴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 자산의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가 자식들한테 넘긴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아직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어. 일종의 조건부 권한이기 때문에 네가 의식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의사 무능력 상태가 되어야 자동으로 자식들한테 모든 것이 넘어가는 구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네? 그런 셈이지. 너는 말도 할 수 있고 의식도 뚜렷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니깐. 사실 이 일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요양원에서 만난 언니의 도움도 컸어요.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언니가 과거에 금융회사에서 일을 오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처음엔 제가 넋두리 하듯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잘 알아보라고 어쩌면 제 마음대로 유용할 수 없는 재산들도 있을지 모른다며 조언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친구와 함께 더욱 꼼꼼히 서류를 살피게 됐고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죠. 정말이지 요양원에서 별별 인연을 다 만나는구나 싶었어요. 그 언니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 돈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플랜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잡아주셨고 친구는 법적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제가 요양원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제 도장과 통장, 일부 부동산 증서가 아들 내외에게도 넘어갔다 한들 나머지 핵심 부동산과 예금까지는 쉽게 손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 몰래 재산을 동결시키는 작업과 부동산, 신탁 설정을 준비했습니다.
신탁 설정이라는 게 제가 직접 재산 일부를 전문 기관에다가 맡기고 제가 살아있을 적에는 그 돈을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였죠. 지금 너희 아들 부부가 네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얼른 재산 동결 신청을 걸어놓은 다음에 동시에 이 신탁 설정도 진행하자. 그래야 너네 아들이랑 며느리가 돈을 빼돌리는 걸 막을 수 있어. 잘 될 수 있겠지. 혹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는 줄 알아? 너는 마음 놓고 나한테 전부 다 맡겨. 내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줄 테니까. 이 일들을 모두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는데 우양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힘드니 친구가 서류를 가져다 주고 전 서명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원들은 일이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자 종종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자 잘 됐다며 일이 꼭 잘 풀리기를 기도한다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들이랑 며느리가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냥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해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해결했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재산 동결, 신탁 설정. 그동안 몰랐던 용어도 잔뜩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기에 이 소송은 제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또 다른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해외에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 역시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들 며느리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기에 아직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휴, 그래도 너희 남편이 너한테 많은 걸 남겨두고 갔네. 다행이야. 애들이 이것까지는 손을 대지 않아서. 알았다면 당연히 손댔겠지만 몰랐으니 손을 안 대고 있었겠지. 나도 몰랐어. 남편이 나한테 그런 돈을 남겨놓았을 줄. 그래도 다행이다. 그거는 온전히 지킬 수 있어서.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예견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아 이렇게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을 저를 위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지치지 말라고 이렇게 남겨뒀나 싶었죠. 그런 남편을 떠올리니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모든 서류를 준비한 저와 친구는 본격적으로 법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임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예금 일부는 신탁으로 옮겨 놓았으며 제 명의로 된 해외 재산도 손을 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아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면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가 중단된 계좌라는 내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실상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 그 어떤 것도 손을 댈 수 없고 함부로 쓸 수 없게끔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동안 제게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초조해 보였으며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법적 소송 같은 거 저희한테 거셨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게 고작 그거니.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집으로 담보권 실행 통지서가 한 통 날아와서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잘 안 잡혀서 혹시나 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신가 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담보권 실행 통지서가 날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뜬금없이 집으로 이런 게 날아오나 싶었겠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강남의 고급 빌라를 샀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법적인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이니 받은 대출이 취소되거나 원리금 즉시 상환 요구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아들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걸어둔 상태다. 내가 요양원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너희 해외로 발령받았다고 말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더라. 강남에 있는 고급 빌라로 이사도 갔다면서. 그건 어떻게? 네 주변에 너를 지켜보는 눈들만 수십 개다. 그러고선 뭐 해외에서 돌아오면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칠 수가 있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와서 말을 들어달라고 말한들 아무 소용없어. 네가 뭐라고 말하든 그저 내 귀에는 다 변명으로 들릴 뿐이니 아무 말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나 생각해 두거라.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자식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두 사람이 먼저 저를 속였다는 배신감과 함께 저의 재산을 함부로 써 버리려는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한다고 한들 저는 마음을 열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금전적인 손해도 제대로 봤기 때문이었죠.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제 인생에 용서라는 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벚꽃 구경이라는 말로 시작된 사소한 거짓말 하나가 이제는 가족들과의 정면 충돌로 치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혀 겁나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라 제 편이 되어주고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대로 정신을 차렸고 저 스스로를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자 요양원 입양, 이래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허겁지겁 요양원으로 저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둘 다 얼마나 급하게 온 건지 아주 차림새가 가관이더군요. 병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들과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고 저는 냉랭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여기까진 어쩐 일로 찾아왔니? 지금은 면회 가는 시간도 아닐 텐데.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죠? 저희가 지금이라도 모시러 왔어요. 사실 말씀 못 드렸는데 해외 발령이 꼬여서 한국에 남게 됐어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믿어주세요. 맞아요, 어머님. 진작에 모시러 왔어야 했는데 저희도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야 찾아오게 됐어요. 어머님 여기 오래 계셔서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 나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 되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집 같고 편하고 좋더라.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고 확실히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니까. 에이, 그래도 어떻게 집보다 편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이제 오늘부로 퇴원하시고 저희 같이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집에서 이야기 나눠요.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3개월 넘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잘해주려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속이 울렁거릴 지경이더군요.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함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급박한 얼굴에 다 쓰여 있었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알 턱이 없었을 테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라며
간호사 선생님들을 불러 두 사람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동안 많이 섭섭하셨을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마 들으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분 푸시고 저희랑 같이 퇴원해요, 오늘. 네. 내가 재차 말하지만 나는 여기 생활이 좋다. 이미 나는 너희에 대한 신뢰를 이를 대로 잃어버린 상황이야. 그러니 추하게 여기서 울고 불고 난리치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나가라. 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어머님 원래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저희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그랬었지. 아무것도 몰랐을 땐 바보같이 너희가 내 세상이라 믿었고 너희에게 간도 쓸개도 모두 빼줄 것처럼 굴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너희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도록 다 묶어 놓았다. 너희한테는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줄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집으로 서류가 날아왔었다면서. 그걸 보고도 짐작이 안 되던? 그걸 저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하셨다고요?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그뿐인 줄 아니? 너희한테 법적 소송도 걸어놓았다. 감히 나를 여기로 보내놓고 내 재산을 너희 돈처럼 펑펑 쓰려고 하다니.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하고도 겁도 안 나든 해외에 간다고 거짓말을 치고 고급 빌라로 들어갔다는 걸 듣고 너희가 날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더 이상 너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단다. 그래서 나중에 나 죽을 때 내 재산들을 모조리 사회에 환원하고 갈 생각이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니다. 오해다. 그런 거 아니다. 정확히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아니라고만 말하는 게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정말 본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저를 납득시켜야 하는 게 옳은 상황 아닌가요? 납득시킨다고 해도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국 저희 재산 하나 때문에 절 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정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아들 내외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패닉 상태였어요. 나한테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도 있었다면 너희는 연락을 자주 했어야 하는 게 맞았고 너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게 절차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양심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거니? 죄송해요. 좀 더 일찍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머니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할 말이 없어야지. 어차피 죽고 나면 다 너희 것이 될 재산이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날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내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다닌 거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됐고, 난 너희한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어머니, 그럼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저희 빌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면 저희가 그 빌라를 산 돈을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건데 거기에 붙은 이자까지 합하면 저희 두 사람 월급을 합쳐도 모자란 수준이에요. 내가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은 마당에 너희 사정까지 일일이 생각을 해주고 배려해줘야 하는 거니. 일은 너희가 벌려놓고 상황 수습은 나더러 하라는 말이냐? 그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어. 이후의 일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 없으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경호팀까지 불려와 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며 애원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소란스럽게 일을 벌려야 했나 싶어 순간 후회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후 저는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많이 늙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었으며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도 없었기에 제가 가진 재산을 유용하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저희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탁 맡겨놓은 재산을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가능할까? 응, 정말이야? 그 큰 돈을 전부 다 기부하게? 아깝지 않겠어? 충분히 노후를 즐기고도 남을 돈일 텐데. 예, 이미 일이 이렇게 된 판국의 노후를 즐기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 그리고 내가 모아둔 비상금만으로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는 충분해. 그러니까 사회복지재단에 내 재산을 모두 기부했으면 좋겠어. 되도록 노인들의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에 기부하면 더 좋고.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제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노인보호를 위한 새로운 재단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제동이 걸려 있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며 핵심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재산들을 모두 기부했어요. 액수가 적은 편이 아니었기에 대형 언론사까지는 아니어도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나기도 했죠. 노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70대 여성, 노인 권익 보호 앞장서 라는 헤드라인이 걸린 걸 봤을 땐 묘하게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요양원을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나 아들 내외가 찾아올까 싶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집도 계약을 모두 끝마친 상황이었답니다. 요양원에서 가깝게 지내던 식구들은 저마다 제 손을 잡고 잘 됐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딜 가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눈물도 나더군요. 이후 아들 부부는 결국 빌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친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대출이 무효화되고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집을 팔아야 했다더군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래도 부모로서 아주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되려 인과응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뒤로 아들이든 며느리에게서든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과연 반성은 제대로 하고 살지 궁금했지만 마음을 접기로 했어요. 이제 가족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먼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아들 내외가 제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제 삶은 확실히 달라졌고 저만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지 않고 누구보다 즐겁고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화분들을 사들여 키우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고 가끔 친구들을 만나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바람도 쐬고 남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들을 자유롭게 누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될 저만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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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